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카페. 블루웨이브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고요함을 즐기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비치는 오전 11시, 카페는 여유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알바생 수진이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어요. 수진은 조용히 음료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검은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눈빛은 아무도 읽을 수 없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은 손님들은 종종 수진의 선글라스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알바생은 왜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까? 혹시 눈에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그냥 패션 아닐까요? 수진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선글라스는 그녀에게 세상과의 경계였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그 검은 렌즈 뒤에 숨겨져 있었죠. 그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자는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명품 슈트를 차려입은 그는 이 소박한 해변 카페와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강준혁,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그는 우연히 출장길에 이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준혁을 맞이했어요. 준혁은 잠시 멈춰서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죠. 하지만 준혁은 그 느낌을 무시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를 준비했어요. 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짓,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지만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수진이 음료를 내려놓았어요. 준혁은 그녀의 선글라스 너머로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짙은 색의 렌즈로 인해 그녀의 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수진은 짧게 대답하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어요. 준혁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해 전 그는 가족여행 중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졌고 모든 수색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준혁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고 준혁은 그 상처를 아는 채 사업에만 몰두해 왔죠. 준혁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블루웨이브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의 출장 일정은 이미 끝났지만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이 작은 해변 마을의 호텔에 머물기로 했어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준혁은 수진에게 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죠. 오늘도 오셨네요. 수진이 준혁에게 익숙한 듯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카페의 바다 전망이 마음에 들어서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당신도 마음에 들고요. 수진은 그의 말에 잠시 굳었다가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전에 알던 사람이 떠올라요. 혹시 서울 출신은 아닌가요? 수진은 선글라스 뒤에서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제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응에 준혁은 더욱 궁금증이 커졌죠. 그는 어쩌면 이 우연한 만남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매번 준혁이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혁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드렸잖아요. 재개발 동의서에 사인하시든지 아니면 강제 철거될 각오를 하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페 주인인 할머니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카페는 제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제발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죠. 남자는 비웃으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알바생이 뭘 안다고? 이런 바닷가 낡은 카페보다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는 게 지역 발전에도 좋은 일이야.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건 옳지 않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혁은 수진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동생과 똑같이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전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그의 여동생 강수아와 너무나 흡사했죠. 남자가 나간 후 준혁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지만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은 이 지역 전체를 재개발하려는 거예요. 전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재개발 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준혁이 명함을 건넸을 때 수지는 그의 이름을 듣고 순간 굳어졌어요.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테이블에 기대야 했어요. 괜찮아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수지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수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에 관한 몇 안 되는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 받은 의료, 주머니에서 발견된 반쪽짜리 가족사진, 그리고 강수아라고 적힌 학생증 조각이었죠. 수지는 사진 속 흐릿한 남자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만난 강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었어요. 15해 전의 사고로 그녀는 기억의 대부분을 잃었고 그 이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아니, 그럴 리 없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용솟음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카페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관광객들이 해변 마을로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죠. 수지는 분주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료를 서빙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사건으로 복잡했지만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오전 11시 준혁이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얀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준혁이 수진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인가요?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이상한 끌림을 느끼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날 것 같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어제부터 밤새도록 그는 수진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고 그녀가 정말 자신의 잃어버린 여동생 수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카페는 잠시 한가해졌어요. 수진은 앞치마를 풀고 준혁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수진이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진은 긴장했어요. 그녀의 선글라스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녀의 상처와 과거를 가리는 방패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혹시 눈 주변에 상처가 있나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15해 전 사고로 인해 그 순간 카페의 문이 강하게 열리며 시끄러운 관광객 무리가 들어왔어요. 수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손님들을 응대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은 아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진이 테이블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대화는 중단되었지만 준혁은 수진의 반응에서 무언가 확신을 얻은 듯 했습니다. 오후 3시 카페는 다시 한가해졌어요. 수진이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발이 걸려 균형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선글라스는 바닥에 부딪혀 렌즈 하나가 깨졌습니다. 괜찮아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수지는 당황하여 바닥에 떨어진 선글라스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오른쪽 눈 주변에는 옅은 흉터가 있었고 왼쪽 눈썹 위로는 가늘고 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상처들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5해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그의 여동생 수아는 절벽에서 떨어졌고 바위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요. 의사들은 그 상처가 평생 남을 것이라고 했죠. 수아, 너 정말 수아 맞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충격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아니, 넌 강수아야. 내 여동생. 15해 전 가족여행에서 폭풍으로 인해 실종된.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해변, 갑자기 몰아친 폭풍, 절벽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흐릿했던 기억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 봐. 이건 내가 12살 때 찍은 사진이야. 내 눈 밑에 점, 그리고 왼쪽 귓불에 있는 작은 상처까지. 모든 게 똑같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분명 그녀와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는 준혁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준혁이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밝게 웃고 있었죠. 이건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압도했고 그녀는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제사장, 카페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쓰러진 수진을 안아 올렸고 할머니는 놀란 손님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카페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수진을 옮긴 준혁은 그녀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수진이가 왜 이렇게 됐나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생각하기에 수진 씨는 제 여동생인 것 같습니다. 15해 전에 사고로 잃어버린. 할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설마, 그럴 수가. 15해 전 수진 씨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어요. 큰 폭풍이 있던 날이었죠. 마을 어부들이 해변가에서 의식을 잃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그 아이는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고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녀를 돌봐주신 거군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돌봐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제 딸 같은 존재가 되었죠.
수진이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거예요. 그 아이가 처음 중얼거린 말이 수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시선이 준혁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확신해? 준혁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만약 제가 정말 당신 여동생이라면 왜 우리 가족은 저를 찾지 않았죠? 15해나 지났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우리는 찾았어. 몇 달 동안 해안가 모든 지역을 수색했고 모든 병원과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결국 부모님은 내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셨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발견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반쪽짜리 가족사진과 강수아라고 적힌 학생증 조각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나머지 반쪽이었죠. 이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반쪽 사진과 수진의 사진을 나란히 놓자 2 사진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4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믿겠어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제가 정말 강수아인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래, 넌 내 여동생 강수아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어요. 15해 동안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녀에게는 가족이, 과거가, 정체성이 생겼어요. 내가 당신 여동생이라고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고 저는 그저 카페 알바생일 뿐이에요. 수진의 말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가족이라는 건. 바로 그때 카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준혁은 서둘러 방을 나와 카페로 향했어요. 재개발 회사의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든지 아니면 내일부터 강제 철거가 시작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카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선글라스가 사라졌고 모두가 그녀의 상처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수진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할머니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재개발 회사 직원은 수진을 무시하며 비웃었습니다. 알바생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고 이미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어. 이 카페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강준혁입니다. SK그룹 계열사 준혁홀딩스 대표이죠. 재개발 회사 직원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준혁의 이름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강 대표님?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개발 계획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남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준혁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내일 아침 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할 겁니다. 그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떠났어요.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준혁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두 분 덕분에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도울 수 있는 건가요? 이 카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둘 사이의 일도 해결해야 해.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강수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계속해야 할지 갈등했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카페에 출근했을 때 준혁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 카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어. 정말로요? 수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래. 사실 난 지난밤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카페를 매입하기로 했어. 수진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매입한다고요? 단순히 카페뿐만 아니라 이 주변 부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킬 계획이야. 해변의 자연환경은 보존하고 카페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남을 수 있도록. 수진은 감동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 우선 이곳은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카페는 내가 15해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곳이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준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만약 제가 정말 당신의 여동생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로 가서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하나요? 제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아, 아니 수진아, 내가 널 강요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도 돼. 난 그저 내 여동생을 다시 찾게 되어 기쁠 뿐이야.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화롭게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 바다는 그녀에게 안식처였고 이 작은 마을은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뿌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수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준혁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어젯밤에 쓴 편지야. 내가 준비됐을 때 읽어줬으면 해. 수진은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카페는 문을 닫았고 수진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준혁이 건넨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죠. 편지의 첫 문장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수아에게 15해 동안 너를 찾지 못해 미안하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가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단다. 우리 부모님은 너를 찾지 못한 슬픔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 그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이름을 부르셨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하지만 이제 난 널 찾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내가 내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내 선택이야. 난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만약 내가 여기서 계속 수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난 그 결정을 존중할게. 카페는 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남을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수아로서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난 언제든 내 옆에 있을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넌 언제나 내 소중한 여동생이야. 사랑해. 편지의 마지막에는 오빠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오빠라는 단어에 오랫동안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단어는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인 것처럼. 수지는 편지를 접고 창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고 달빛이 잔잔한 파도 위에 반짝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수지는 아침이 되자 카페로 향했어요. 오늘은 휴일이었지만 그녀는 준혁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상대로 준혁은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준혁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쉬는 날 아니었어? 네,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파도 소리는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편지 잘 읽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준혁은 긴장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으며 상처는 더 이상 그녀의 자신감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수아입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말없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어쩌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아야. 준혁은 감격에 차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바다, 이 마을, 그리고 이 카페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준혁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제가 수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동안 당신도 옆에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수진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준혁이 밝게 웃었어요. 사실 나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 서울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가끔씩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는 완전히 자유로웠고 진실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블루웨이브 카페는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준혁은 약속대로 카페를 매입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카페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제 매니저로서 카페를 운영하며 때때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곤 했습니다. 준혁은 서울과 해변 마을을 오가며 사업을 돌보는 한편 여동생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수지는 카페 테라스에서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고 상처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났죠.
준혁이 카페에 들어와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밝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오늘은 어땠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라는 말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녀가 찾은 새로운 정체성의 일부였고 그녀가 받아들인 과거의 일부였습니다. 좋았어, 수아야. 준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추천한 전망대에 다녀왔는데 정말 아름다웠어.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바다가 한때는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요. 수진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진이면서도 수아였고 두 정체성 모두 그녀의 일부였죠. 우리 가족 앨범을 새로 만들까?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이전의 추억과 함께 새로운 추억도 담아서.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빠. 이제부터 만들어갈 추억이 더 많을 테니까요. 바다 위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고 카페는 따뜻한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한때 상처와 비밀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치유와 희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수지는 선글라스가 없는 맑은 눈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과 준혁의 재회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블루웨이브 카페는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수아와 준혁의 이야기라는 작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곳에는 헤어졌던 15회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형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어느 겨울날 아침 수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첫눈이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고 후 기억을 잃은 채 써내려간 15회 동안의 기록이었죠. 뭘 보고 있어? 준혁이 따뜻한 코코아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내가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운?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2번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수진으로서의 삶, 그리고 다시 찾은 수아로서의 삶.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단다. 할머니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인데 너무 손상되어서 보관해 두었던 거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팔찌가 있었어요. 반쪽으로 부서진 조개 껍데기로 만든 그 팔찌에는 희미하게 수아에게 영원한 사랑을 담아 마이너스 엄마 아빠 오빠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4번째 생일 선물. 그날 여행 가기 전날 밤에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수지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감쌌습니다. 부서진 조개 껍데기는 그녀의 과거처럼 불완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온전했어요. 깨진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네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준혁과 수진은 2번째 삶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처와 상실, 그리고 재회와 치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진의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진 조개 껍데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틈새로 비치는 빛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내 상처는 이제 내 빛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깨진 조개 껍데기처럼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영원했습니다.